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혁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혁신위원회에 대한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 소식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영입을 마무리를 하고 내일 오후에 혁신위원들을 발표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자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실제 혁신위원 인선에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을 지금 당기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은 혁신위원회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던 인사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SBS 라디오의 김태현의 정치쇼에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해가지고 당 혁신위원회 참여를 본인이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직접 이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솔직하게. 제가 이번에 그 혁신위에 참여하는 거는 좀 자기 모순인 것 같아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시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혁신위는 어쨌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혁신위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하자면은 김기현 대표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원 이런 건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원 할 생각 없다. 오늘 장윤성 기자님께서 네. 통화를 하셨다고 직접. 아, 맞아요. 통화했는데요. 천하람 변호사랑. 네, 천하람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실 인요한 위원장하고 저도 통화를 했는데 네. 저하고 통화한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약 2분. 예. 천하람 위원장도 한 2분, 저도 한 2분인데. 네, 하여튼 각각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일단 천하람 변호사부터 얘기를 드리면, 순천 분이니까 여기 순천 지역위원장이고 해서 순천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저녁 8시 40분경에 전화하셨대요. 어제. 예. 하여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하여튼 그 8시 40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혁신위원 추천하려고 그래. 그래서 딴 사람 누구 추천해달라고 그런 줄 알고, 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당신 추천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혁신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혁신위에서 천하람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부여되는 내용 설명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해볼까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순천에서 하고 있는데 순천 당협위원장인데 안 도와주면 어떡해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알리바이용 접촉이었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우리가 천하람까지 포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가 거부했다. 뭐 이런 것 때문이었나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이제 그 구석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인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 인요한 위원장하고 제가 통화한 것은 그 혁신위원장 발표된 날이에요. 그날 제가 그 속보 나고 나서 전화를 한 4차례 했는데 오전에는 그 병원 직원이 받아가지고 교수님 너무 바쁘시다고 기자들이 1분에 한 통화씩 전화가 오니까 그만 전화라 그래서 통화를 못했다가 제가 저녁 저는 9시 43분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주무시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취재한다고 전화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사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뭐 기자와 정치인 사이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고 새벽에도 통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응급 상황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국민의힘이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응급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응급 처방을 낼 거냐 이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병원 응급실 생각하시면 예, 아직 정치 문법에 익숙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예, 그런 것 같다. 김경률 회계사도 혁신위원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강력히 부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연일 실명 거론하면서 이제 혁신위원 후보들을 띄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거의 내정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내정 기사를 페이스북에 첨부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이런 보도가 왜 나오는지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본인의 이제 거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의 이제 구인난이 워낙 좀 이렇게 이어지는 와중에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인데요. 국민의힘의 상근 부대변인 출신이고 당내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를 지내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가 오늘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에 대해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가짜 보수, 보수 참칭, 보수 호소인이라는 멸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에는 적극적으로 권력자만을 쫓는 기회주의자들과 살아있는 권력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당 독과점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인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네. 신 변호사가 오늘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위한 대통령의 사유물로 변질이 됐다라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가지고 맹폭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인용한 혁신위에 대해서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제 관점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까지 이렇게 나가니까 소위 이준석 퀴즈 전 국민 상대로 해서 대변인 모집해서 뭐 콘테스트를 경쟁을 해서 올라갔던 맞아요. 그 분이잖아요. 그 당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나가서 집을 미리 가서 좀 말하자면 척후병 내지는 선도병처럼 앞에 나가서 미리 집질 준비, 이준석 신당 내지는 유승민 신당 미리 집질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오늘 시선 집중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자신이 직접 비윤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지금 신 변호사의 움직임이 본인하고 상의를 한 결과는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본인이 한다고 하면 그거는 비례정당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다수당을 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의사표현을 오늘 한 겁니다. 네. 장 기자님, 네.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또는 뭐 탈당 관련된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신당파가 있고 신당 창당파, 네. 그다음에 비윤 잔존파 뭐 이렇게 쭉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축이 이제 신당 창당파고 이현주 의원도 아마 생각이 깊으실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랑 네. 전국 순회 콘서트 한다고. 그거는 제가 콘서트? 취재를 다시 했더니 뭐 전국 순회 콘서트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준석 대표 측에 확인을 했더니 그건 아니고 부산 한 번. 부산 한 번만 하는 것이고 뭐 당초 뭐 호남 등등이 예정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부산 사회를 장성철 소장이 본대요. 네. 네, 여하튼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내부 분위기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아주 강경한 것 같고요. 신인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가 정치 의병이라고 막 부르거든요. 네네.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경우에 따라서 정치 개혁에 대한 주장이나 발언의 강도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뭉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멘토 비슷하게 유승민 전 대표가 결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본인들이 스스로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평론가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다 정도로 소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향후에 이 당에 결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혁신 방향, 개혁 네. 방향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는지를 보고 그 데드라인은 12월. 그때 뭐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등등의 어떤 소위 개혁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 확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위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시선 집중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혁신위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목하는 대상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셈이고요. 요즘 이렇게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인용한 위원장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총선 공천에 개입하거나 당의 운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혁신위원으로 하는지 몇 명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관여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보통 이렇게 예방을 할 때는 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다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혁신위원장을 예방을 할 때도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은데 내일 혁신위원을 발표하기로 한 날,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 정무수석이 굳이 혁신위원장을 예방한 이유는 뭘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어색한 그림일 수도 있는데. 긴급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진복 그 인요한 두 분의 만남이 국민의힘의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의 폭을 넓히려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말한 내용을요. 인요한 위원장이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대통령 만나서 직접 드릴 말씀인데 정무수석이 먼 길 오셨으니까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실은 공천에 개입할 생각을 애시당초에 접으시라.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국민의힘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와서 인요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아유 우리 공천 개입 안 해요. 그 얘기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말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의 순서도 바뀌었고 태도의 순서도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뭔가 좀 일성이 없고 심지어 이니환 위원장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한테 기회가 되면 대통령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예, 뭐 근데 그런 건데 실제로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고 당과 대통령실이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민주정당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원칙을 다시 복원해라. 정치의 복원 이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대통령의 공천, 소위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내리꽂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공천을 세팅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에 기대할 게가 없다고 판단하는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에휴, 해서 뭐하냐 이런 판단을 사전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 뭐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바는 아니지만 김기현 대표의 정치개혁안 3대 개혁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균형을 맞추는 게 혁신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텐데 혁신위가 그걸 하려면 당과 그러니까 당 대표나 혹은 지도부와의 관계를 또 균형 있게 설정하는 게 우선돼야 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 얘기를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가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난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던졌던 정치개혁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정치개혁안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의 정수를 10% 축소하겠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라서 과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급한 혁신 방안이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애초에 이 보도 자체가 당 핵심 관계자 발로 나온 거가 지도부에서 슬쩍 던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게 딴 거 다 떠나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게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기본 절차로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수백 년 넘게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마치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게 계속 논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무슨 대단한 혁신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오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시선집중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특권 내려놓기 얘기하는 순간 특권 내려놓기를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순간 혁신은 끝났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위 반정치주의, 그렇죠. 정치 허무주의에 소구하는 반정치적인 요구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 정수 10% 왜 10%만 축소해요? 그럼 뭐 100명으로 줄이자는 분도 계시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하든가요. 이렇게 이게 정치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혐오주의에 편승해서 굉장히 정치 포퓰리즘으로 가고 구체적인 혁신의 방향을 오히려 흐트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분노만 하게 하는.
이런 안을 앞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구체적인 혁신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다시 갖도록 만들고 있다.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예.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수기의 결과가 뭐였냐면 비례의원 정수, 국회의원 정수 확대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혁신안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실제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게 혁신의 내용인데 의원 정수 10% 축소 이걸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네. 이 내용을 검토한다? 반혁신인 거죠. 자, 오늘 공수처가 감사원 압수수색했을 때 그 영장,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좀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있는데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니까 2022년 7월에 권익위원회의 간부, 그러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근무하던 당시입니다. 권익위원장의 간부 중에 한 명이 전현희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사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이 관련 내용을 제보를 했고요. 그걸 다시 대통령실 비서관이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위로 올렸다가 다시 거꾸로 내린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 최 원장하고 유 사무총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감사원의 공직감찰본부 특별조사국에 지시를 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감사하는 과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쓸 때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향해서 권익위원회 공무원 B 씨와 함께 공동으로 무고했다라는 혐의도 들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B 씨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비서관 그 B 씨 감사원에 네. 제보했다는 이 비서관은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전현희 위원장 관련된 제보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B 씨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 당사자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감사원에 직접 제보를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죄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 직접 본인이 제보를 했다. 무고인 줄 알면서도 하면 무고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공무소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감사원에다가 제보를 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에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감사원으로 제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원 직원의 죄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기 방어 논리가 발동되고 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압색영장에는 권익위원회 직원이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이라는 분한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한 제보를 해서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감사원에다가 다시 이 정보를 넘겼다라는 게 압색영장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된 거다.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제가 오늘 관련해서 전현희 전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이 국민제안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그 윗선이 있었을까? 그 윗선이라면 누구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대통령은 몰랐을까? 그 전현희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이런 귀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가만히 계시진 또 않을 것 같아요. 전현희 전 위원장이. 예, 그래서 성격상.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사건은 일파만파 앞으로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은 권익위원회가 자기 관할 영역이라서
그 권익위원회 직원 제보했다는 권익위원회 직원을 3차례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제보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감사원에 제보를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업무 보고를 받았고 비의혹을 전달받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감사원의 업무 보고 내용을 토스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에 그런 일 무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권익위원회 직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 근데 왜 영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누군가 악의가 진술이 안 있었다는 맞잖아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왜 말이 안 진술이 되는 있었는지. 얘기죠. 중간에서 이제 감사원은 제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건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실체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유병호 이것보다 더 사무총장은 제보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유병호 기자들만 사무총장은- 취재해봐도 알아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원 네. 그 공수처에 수사받으러 오라는데 안 가요. 이러다 체포영장 나오겠어요. 안 가. 그냥 긴급 체포해야죠.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러고 있어요. 왜 안 가십니까? 가셔야지. 자, 어제 전역한 해병대 그 수색 생존병사 그 최수근 상병 사건 때 같이 물에 떠내려갔다가 살아난 구출된 생존병사가 전역하자마자 바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생존자 A씨가 어제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 다음 날인 오늘 곧바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해병대가 떳떳한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병사의 입장문 일부를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 그 와중에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가던 수근이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습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압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엔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전 부모님의 만류에도 제 의지로 해병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복무하는 동안에도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회란 다 말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곧 수근이를 만나러 현충원을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수근이 앞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나라일 수 있기를, 해병대가 떳떳할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이 입장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강 기자님? 너무 미안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셨어요. 20대 네. 아이고. 20대 초반입니다. 네, 초반에 제가 사실은 오늘 임태훈 소장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군인권센터 예, 이 예.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예. 그 외신까지 전화가 온대요. 그 인터뷰 좀 하게 해달라고. 네. 그 저도 언론인이고 저도 편의점을 하나 내고 있는 마당에 저도 사실은 인터뷰 요청을 했다가 정말 임태훈 소장한테 정말 혼을 많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할 때 상업주의적인 태도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휘발성으로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 친구 불러다가 얘기 좀 들어보고 막 이렇게 벌떼처럼 들러붙었다가 나중에 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실종이 되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태도. 그러니까 네.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좀 이 대목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외신 공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이 병사가 이후에 앞으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최수근 상병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 병사는 대한민국이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